윤희숙 여의도 원장모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숙 원장께 사실은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여느 정치인들처럼 이것도 또 뭐 이런 뭐 이 헛소문 퍼뜨린 자를 뭐 어찌어찌 사법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또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눈에 이게 떠올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직 그다음에 그때 대선 후보 물망에 쫙 올라오셨을 때인데 그것까지도 선선하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는. 근데 오늘 저 훅 들어가는 질문 하나 제가 할게요. 친정아버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그래요? 그건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미안해하는 걸 보고 제가 또 미안해요. 아무튼 그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승승장구하고 계셨을 때인데 그렇죠. 네. 그때 한순간에 그 농지 그것 때문에 그냥 휙 이렇게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아이고 참 그랬다가 또 네. 근데 저는 부동산 때문에 제가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5분 발언으로. 또 그게 스타가 됐나요? 그것 때문에 사실 스타가 됐었는데 네. 그 아버지 농지 그게 불거지면서 제가 집에 가서 딱 TV를 켰는데 네. 제가 5분 연설하는 장면 뒤에 그 논두렁이 쫙 배경화면으로 그래서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요. 희화화 되잖아요. 네. 제가 이 대선이 앞두고 네. 당에 이건 내가 못할 짓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는데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고 또 밖에서 공부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미안해하는 아버지를 보고 제가 너무 미안하죠. 친정아버지가 미안해하시고 또 그 미안한 것 때문에 또 미안해지고 그러니까요. 네, 드라마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윤희숙 정치인이 저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신선한 리얼리티였었습니다. 오늘 책을 들고 나오시는데 콜드 케이스 영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셔요? 아니 영어로는 차가운 경우 그런 뜻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장기 미제들을 넣어놓는 카비넷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요? 장기 미제? 그러면 혹시 경찰서 수사관이십니까? 장기 미제? 출판사 사장님이 초고를 보시더니 이 제목을 이렇게 가야겠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고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누가 보냐 그랬더니 장기 미제라고 하면 경찰서 수사관이나 뭐 검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미국 드라마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윤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장기 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런 책을 쓴 것이 일단 시간이 많았고 선거 떨어지고 그것도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뭐랄까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요. 피크 코리아라는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려갈 것만 남았다. 늙는 것만 남았다. 이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이걸 벌써 포기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들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했던 지난 20년 동안 얘기했지만 한 걸음도 못 나갔던 구조개혁 이슈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구조개혁 이슈를 쓰다 보니 사실 이때까지 제가 별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 자체가 너무 후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 판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걸 뒤집어 엎어야 나머지 과제가 풀린다. 그래서 그렇게 과제를 뽑았는데 이걸 마지막 교정을 맡기러 갈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계엄이 터진 거죠. 그래서 계엄과 계엄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이 나라의 운영 체제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챕터로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윤희숙 원장은 KDI 출신이십니다. KDI 여기는 정부기관입니다. 절반 이상이.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그것을 질타하는 칼럼을 문재인 정권과 완전 대척점에 있는 조선일보에 계속 연재를 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저 조선일보에 있는 기자로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 이분은 목이 10개인가? 아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네, 그 오히려 한겨레에다 실어야 될 분이 조선일보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다 이렇게 꼬집는 얘기를 그것도 가장 아픈 데를 꼬집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이게 담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직장에서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났는데 원장님이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갖고 여러 번 이분 저분이 뭐 저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니까 얘기가 걔 좀 단속하라고 청와대에서 계속 내려갔겠죠. 아닌 그렇죠. 말로. 그 청와대 뭐 총리실 뭐 왜냐하면은 그 국책연구기관은 총리실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혼나면 한 번쯤 얌전하게 쓰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공적인 마인드는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배우고 국책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참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2년에 최저임금 30%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너무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진짜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제가 그때 길을 걷어가다 보면 조그만 만두집 이런 데도 다 그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밖에 내놓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너무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되면 예. 젊은 알바들은 일자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2년에 30%를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네. 개발도상국이 아니면. 네.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일 수 있을까가 제가 그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칼럼을 쓰고 뭐 여러 가지 분란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쌓이기 시작한 국가적 장기 미제 과제를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셨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이 예, 책에 예. 집약돼 있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자시지만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게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 시스템. 그렇죠. 네. 이게 제가 그 경제학자로 썼다면 이거에 한 반 정도밖에 못 썼을 거예요. 네. 근데 정치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디가 제일 썩었는지를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죠. 어디가 제일 썩었습니까? 다 썩었죠. 뭐. 근데 예를 들면 입법, 사법, 행정, 수사기관 다 썩었죠. 네. 어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 3일 동안 행사를 했었거든요. 예. 국가기관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 토론회를 쭉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원래도 그런 심증을 갖고 있었지만 그 꼭대기는 국회더라고요. 국회. 아, 국회 역시. 왜냐하면 네, 네. 법원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불만도 불신, 많고 불만. 네. 뭐 저 행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고 네. 근데 뭐 저희가 뭐 지금 계엄을 겪은 여당 정치인으로서 전 너무 죄송하죠. 너무 네.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 제왕적 국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왕적 국회가 법원이나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보시면 왜 판검사 하다가 직행하잖아요. 네. 국회로. 그런 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저 뭐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그렇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밖에 당장 정치권으로 갈 생각을 머릿속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엄중한 일을 네. 그렇게 엄중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심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든 검사든 이 재판정에서 이 제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는 안 입지만 판검사는 입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직 떠난 다음에 5년 동안에는 저 국회 못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기본인 게 나라에서 돈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돈을 받아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굉장히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무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국민을 보겠다 이런 게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진짜 그게 너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모든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예를 들면 국회도 너무 권한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막 임명권에다가 뭐 사방에 추천에다가 너무 권한이 많잖아요. 예. 권한도 많고 월급도 되게 많아요. 월급도 많고 뭐 그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정치인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번 해보겠어 네. 이런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배지만 달면 우리나라 하이 클래스로 진입할 수 있어 예.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죠. 본전을 뽑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지금 이제 개헌 얘기가 있는데 개헌이 뭐 이렇게 저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는 입에 들어온 떡을 놓칠까봐 개헌이 블랙홀이다 그러면서 이 말도 못 꺼내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개헌 논의를 할 때도 저는 보수 진영의 개헌 논의의 그런 발언들을 들 때도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도 고치겠다는 얘기를 왜 개헌 논의 때 첫 대목에다가 얘기를 안 하는지 궁금해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신문에 그 개헌에 관한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 저는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제왕이겠어요. 제왕이면 지금 구조개혁까지 못하고 특활비 다 깎이고 이런 지경에 오지 않았겠죠. 제왕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깜빵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왕이 아닌데 제왕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구조가 있어요. 아 예. 그 인사권이라든가 아, 사정권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여당의 일원이지만 너무 국민들께 죄송한 건 여당에 계신 분들이 직언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초반에 직언해서 뭐 거의 치워져 버렸고 근데 굉장히 이 잘 나가신 분들을 보면 직언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들 그 앞에 가서 조아리게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 대통령제 안에 있어요. 네. 역대 대통령이 예. 다 그랬어요. 근데 국회는 또 제왕적 국회죠. 29번의 탄핵이나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탄핵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고죄예요. 무고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이게 다수의 폭거를 이렇게 하고 플러스 그런 이유는 다수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수 국회였던 적이 많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딱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180명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수의 폭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양쪽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양쪽의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해야 되는 거죠. 내려놓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원장님 제가 방금 들은 생각인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바치는 충성도가 여기 있고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바치는 충성도가 있으면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질문이 부적절합니까? 아니요. 저는 뭐 완전히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 난다고 보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충성이 훨씬 그쪽이 더 훨씬 더 왜냐하면 콘크리트 같아요. 국민 눈치를 안 보잖아요. 아 국민 눈치를 안 저는 본다? 며칠 전에 그 검사 출신이 그랬잖아요. 그 뭐죠? 광주 집회한다 그랬더니 쓰레기장 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맞아. 아이고 참.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네. 너무 놀란 게 예. 쓰레기장 가서 집회하라는 거는 집회하는 우리 국민을 보고 쓰레기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런 맹종이 아니라 맹종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질서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거죠. 네. 그럼 비교가 안 되죠. 그걸 제가 바꿔서 생각해서 영남 지역의 어느 도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럼 네. 출당시켰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의 그런 오래 캐캐 묵은 저런 폐단들이 있는데 캐비넷에 정말 이게 딱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오랜 장기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해야만 지금 여당도 야당도 중도층도 다 목을 메고 있는 이른바 2030 세대들 2030 세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이고 뭐 좌냐 우냐 이런 것보다는 이게 당장 지금 당장 나에게 또는 10년 후 나에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에 오랜만에 이제 돌아가서 여의도를 돌아다니면 굉장히 제가 좀 난감한 것이 뭐냐면 와서 제 사무실 앞에서 1년 내내 데모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예. 근데 데모하시는 분들이 틀어놓는 음악 있잖아요. 노래. 네. 그거 제가 19살, 20살 때 부르던 노래들이에요. 가령요? 그러니까 그 뭐 운동가요예요? 네, 운동가요. 아, 그때는 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운동가요에 굉장히 익숙했으니까. 네.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 노래를 틀면서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실용주의적인 2030의 정반대가 이념 과잉의 586들의 체제예요. 아, 예. 586들 중에서도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배울 거 배우고 조직 안에서 일하면서 세상하고 연결이 생긴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 정치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민노총 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 이념 과잉에 그것이 그대로 패거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예.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 온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최대 피해자가 저는 2030인 것 같아요. 아, 예. 2030들이 지금 제가 보면 너무 미안한 게 위축돼 있어요. 대단히 위축돼 있어요. 위축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서울에 집 못 사지. 미리 포기. 연애는 뭐 해봤자 내가 뭐 결혼이나 할 수 있겠어? 네. 애를 낳으면 이 세계에서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미리 포기하는 거잖아요. 위축되고 절망해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거예요. 저희 586 세대는 고성장 시대에 살았잖아요. 대학 졸업할 때 직장 갈 뭐 일자리 없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나와갖고는 이 586 체제라는 게 87년 체제잖아요. 네. 87년 헌법의 체제를 지금 40년 동안 해오면서 저같이 생활인이 된 대부분의 586 말고 이 체제를 유지해온 정치권의 586들의 해온 짓을 보면 이념 과잉에다가 뭐 그래갖고 부동산값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올린 거잖아요. 네. 젊은이들 절망시키고 이 뭐 그리고 북중러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막 한미 동맹은 반기문 씨가 그랬잖아요. 예. 70년 한미 동맹 중에 이번이 최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외교 안보에다가 경제 문제에다가 그리고 뭐 각종 사회 제도의 개혁 하나도 안 했죠. 자기들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굉장히 쇠락했죠. 활기가 없잖아요. 활기도 없고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못 꾸고 근데 직장 가면 자기보다 뭐 그렇게 그렇게 식견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 잘난 척하는 4050이 딱 버티고 있어요. 네. 고성장 시대에 쉬울 때 들어와가지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잘난 척해. 예. 그리고 막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막 엄청 챙기고 네. 지난번에 저는 그 사건이 너무 웃겼어요. 왜 가수 임영웅 씨한테 네. 정치적인 발언을 안 했다고 저 누가 혼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네. 진짜 586 이 왼쪽 그룹에 속해 계신 아직도 그 그룹에 속해 계신 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자기하고 관련된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치가 꼴배기 싫어서 꼴배기 싫은 짓을 하는 정치를 외면할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념 과잉의 586 체제에 익숙한 이 586들은 자기만 오라.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임영웅은 그냥 너무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애로 그 치부를 해버려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주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이 돼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 2030들은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팀장급이고 그렇죠. 팀장 부장들. 그리고 질서를 그 사람들이 움직여. 네. 그리고 그 노동개혁한다 이러면 다 반대해갖고 지금 임금 구조 자체도 딱 호봉으로 따박따박 올라가니까 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2030 입장에서는 이 시작하는 임금은 낮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 뒤에 가신 분들은 무슨 오피스 빌런들도 대단히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야단치죠.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세대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나름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2030들을 이렇게 보면 아 우리가 좋은 시절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2030 젊은이들의 그 불안과 절망을 100%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세대도. 왜냐하면 우리는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절실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여의도 원장님이시니까 2030이 애타게 절박하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지도부도 지금 딱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가령 국민의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저희 정책은 항상 뭐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30들한테는 희망을 좀 주고 싶은데 제 소망인데 네. 2030들이 고단해하는 문제를 뭐 나눠줄게 이게 민주당처럼 네. 얼마 나눠줄게 뭐 이런 거를 저는 사실은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2030 그 분들은 요즘에 본인들이 나중에 세금의 질문을 엄청 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퍼주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질서를 바꾸는 거 있죠. 질서를 바꾸고 세상을 좀 더 활기차게 바꾸고
젊은 2030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뭔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구조개혁 과제들인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린 진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부하지 않도록 아주 생생하게 이게 우리 당신들의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진다는 거를 제가 이제 정치를 그래도 몇 년 했으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달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